명심하십시오. 지도를 뒤집으면 한국이 중심에 섭니다. 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북쪽이 위. 우리가 평생 봐온 그 지도. 거기서 한국은 작았죠. 대륙 끝, 변두리, 전초기지. 하지만 지도를 거꾸로 든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도쿄. 모든 선이 한반도에서 시작됐어요. 반도체의 61%, F-35의 출격지, 삼축 방어망의 정점. 도대체 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지도 한 장이 증명한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50명의 장교, 20명의 분석가. 그때 브런슨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단 한 장의 지도.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지도를 천천히 뒤집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50년간 틀렸다는 걸.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국방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죠. 지금은 랜드 연구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지도를 보고 전력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어요. 2025년 11월 워싱턴 국방부 본관 3층 작전회의실. 인도태평양 전략 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분기마다 열리는 정례 모임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별 내용 없겠거니 생각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익숙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북쪽이 위, 남쪽이 아래. 우리가 평생 봐온 그 지도였죠. 태평양이 중앙에 넓게 펼쳐져 있고 아시아 대륙이 왼쪽 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작았어요. 대륙의 모서리, 바다로 튀어나온 작은 반도. 그것도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전초기지로선 나쁘지 않지.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유용한 전진 배치 지점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초소랄까요?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었죠. 미 본토에서 너무 멀고 적국들과는 너무 가까웠으니까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출신이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론가들 사이에선 좀 과격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브런슨 사령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평범한 인도태평양 지도였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지도를 수백 번도 더 봤으니까요. 이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보던 방향입니다. 북쪽이 위죠. 브런슨 사령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올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소리가 났습니다. 스크린 위 지도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90도, 135도, 180도. 지도가 완전히 상하반전되었습니다. 남쪽이 위로 올라갔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한국이 위쪽에 우뚝 섰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중국 대륙이 아래쪽으로 펼쳐졌고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 아래에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왼쪽 대각선 위에 떨어져 있었죠. 보십시오. 브런슨 사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남쪽을 위로 놓으면 한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닙니다. 정상에 서 있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장교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분석가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이 한반도 아래에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도 아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잖아.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전략 개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진 배치, 방어선, 완충지대. 이런 단어들이 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방어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대륙의 끝? 섬나라들의 방패? 아니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약한 동맹?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왔다는 걸. 틀렸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정점입니다. 모든 작전이 시작되는 최상단이죠.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위성 지도를 띄우고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985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05km. 이렇게 가까웠나? 저는 20년간 이 숫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노출이 아니었어요. 집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이 지도 방향을 제안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군사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F-35 전투기 편대, 이지스 구축함, 사드 포대.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제 전력이 이미 이곳을 정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지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죠. 사령관님.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지도를 어떻게 놓든 거리는 똑같은데요. 브런슨 사령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리는 같죠.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이 위인 지도를 보면 한국은 대륙 아래 매달린 반도입니다. 하지만 남쪽을 위로 놓으면 한국은 모든 것 위에 선 전략 거점이 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매달림과 우뚝 섬. 단어 두 개의 차이였지만 전략 전체가 달라지는 말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매번 이런 식이야. 저도 평소 같았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가끔 너무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스크린 위 뒤집힌 지도가 제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포인터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래쪽으로 선이 그어졌어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F-35의 작전 반경이 1100km입니다. 한국에서 출격하면 중국 수도권 전체가 사정권 아니죠. 그것도 금유 없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05km. 러시아 태평양 함대 본부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이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대만까지의 거리, 남중국해까지의 거리, 쿠릴 열도까지의 거리. 모든 게 한국을 중심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브런슨 사령관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모든 브리핑에서 이 방향의 지도를 사용할 겁니다. 남쪽이 위.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인도태평양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어리둥절한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 번 더 봐야겠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도 프로그램을 열고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남쪽을 위로.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죠. 한국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위에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작성한 수백 개의 보고서, 참석한 수십 번의 회의, 분석한 수천 개의 데이터. 그 모든 것이 북쪽이 위인 지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틀렸던 건가?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던 겁니다. 지도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옵니다. 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를 뒤집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종이를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였죠. 북쪽이 위인 지도에선 한국이 작아 보입니다. 큰 대륙 아래 붙어 있는 조그만 반도. 하지만 남쪽을 위로 올리면 한국이 거대해 보여요. 아니, 실제로 거대한 게 아니라 전략적 위치가 거대한 겁니다. 저는 책장에서 오래된 전략서를 꺼냈습니다. 냉전 시대에 쓰인 책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전략의 핵심은 위치다. 적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자가 승리한다.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에 있었어요. 중국 위에, 러시아 위에, 일본 위에. 물론 실제 위치가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에서 위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지도가 돌아갔어요. 뒤집히고 회전하고 재배치되었죠. 그리고 그 위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시 봐야겠어. 더 이상 전초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변두리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위치. 그리고 저는 그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회의실에서 본 그 지도 한 장이 제 20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향이 바뀌니 세상 자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도 하나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모니터 세 대를 켰어요. 왼쪽엔 군사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엔 위성 지도, 오른쪽엔 작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어젯밤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어요. 브런슨 사령관의 뒤집힌 지도가 단순한 시각적 트릭인지 아니면 진짜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북위 36.9도, 동경 127도. 거기서부터 동심원을 그리기 시작했죠. 500km, 1000km, 1500km. 원들이 지도 위에 펼쳐졌습니다. 985km 선이 베이징을 관통했어요. 805km 선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났습니다. 1200km면 상하이까지 닿았죠. 이 거리면 F-35의 작전 반경이 떠올랐습니다. 내부 연료만으로 1100km 이상 비행 가능. 급유 없이 왕복 작전이 가능한 거리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평택 26, 베이징 상공 도달, 귀환.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어요. 실제 배치 현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 공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2025년 8월 기록을 찾았죠. F-35 연합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는 문서가 나왔어요. 미 공군 51 전투비행단, 한국 공군 F-35A,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까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련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 억제력 강화,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신속 대응 능력 검증.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훈련장이 아니라 작전 중심이라는 걸. 문득 2025년 4월 자료가 생각났습니다.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검색창에 F-35 한국 연구 배치라고 쳤습니다.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내 F-35 연구 배치를 검토한다는 보고서였어요.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니었지만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최적의 전방작전기지로 평가됨. 최적의 전방작전기지.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방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여전히 앞쪽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뒤집힌 지도를 떠올리면 전방이 아니라 중앙이었죠. 용어를 바꿔야 해. 전방 작전 기지가 아니라 중앙 작전 허브.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동료 톰 리처즈가 들어왔어요. 그도 어젯밤 회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벌써 출근했네. 어제 회의 때문에 잠 못 잤어? 톰이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너는? 나야 푹 잤지. 솔직히 브런슨 사령관 쇼 같았잖아. 지도 뒤집는다고 전략이 바뀌나. 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톰, 이것 좀 봐.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야. 그래서 그 숫자는 어제도 똑같았어. F-35 작전 반경이 1100km 이상이야. 급유 없이 베이징 왕복이 가능하단 얘기지. 톰이 모니터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건 알고 있던 사실 아니야? 알고는 있었지. 하지만 의미를 몰랐어. 우린 계속 한국을 방어해야 할 곳으로만 봤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공격 출발점이야. 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격이라니 그건 좀. 미안, 잘못 말했어. 억제의 출발점이지. 한국에 F-35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억제력이 되는 거야.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였어요. 2024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한미군의 F-35 배치는 우리 수도권 방어에 심각한 위협이 됨. 조기 경보 시간이 12분 이하로 단축될 가능성. 12분. 베이징에서 평택으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평택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공포였겠죠. 톰, 이거 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한국이야. 톰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 훨씬 중요한 위치지. 저는 다시 지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일본과 비교해봤어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를 쟀습니다. 1800km가 넘었죠. 한국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왜 우린 이걸 진작 못 봤을까?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도 방향 때문이야. 북쪽이 위인 지도를 보면 한국이 작고 멀어 보이거든. 하지만 실제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 평양까지의 거리, 상하이까지의 거리. 모든 주요 목표물이 한국 중심 1200km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죠. 톰, 세종대왕 알아? 뭐? 갑자기 역사 얘기야? 한글을 만든 왕이야. 1440년대에. 그래, 알긴 아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들었어.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쉬운 글자. 그 전까진 한자만 썼거든. 그런데 한글을 만들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 지식이 퍼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지리로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전략의 언어를 새로 쓰는 거야. 우리가 쓰던 전략 문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톰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마이클, 너 시인이 될 뻔했구나. 하지만 일리는 있어. 저는 진지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언어가 사고를 만들잖아. 지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는 지도가 우리 전략을 만드는 거지. 한국은 그 틀을 깬 거야. 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도 이제 진지해졌어요. 좋아,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데?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돌리기 시작했죠. 한국 기지에서 F-35 편대 출격, 목표 지점 도달 시간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택 출발, 베이징 도달 53분. 평택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도달 44분. 평택 출발, 평양 도달 18분.
봐. 1시간 안에 모든 주요 지점에 도달해. 이게 바로 실시간 억제력이야. 톰이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면 저는 기지를 오키나와로 바꿔서 다시 돌렸습니다. 오키나와 출발, 베이징 도달 98분. 오키나와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도달 불가능 거리 초과. 거의 2배야. 그것도 금유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도 있고. 톰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네. 맞아. 그래서 F-35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려는 거야. 여기가 최적점이거든. 저는 2025년 8월 훈련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훈련 참가국을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톰, 이거 봐. 삼각 네트워크야. 삼각? 한국이 중심이고 일본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 한국은 공군력, 일본은 해군력, 우리는 정보와 지휘 체계. 세 나라가 하나로 묶이면 완벽한 억제망이 되는 거야. 톰이 지도를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도를 뒤집으니까 이게 보이네. 북쪽이 위였으면 한국이 고립되어 보였을 텐데. 바로 그거야. 저는 다시 남쪽이 위인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꼭대기에 있었어요. 일본이 왼쪽 아래, 필리핀이 더 아래. 완벽한 삼각형이었습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한국이야.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지.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어제 회의 때는 브런슨 사령관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숫자를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네. 한국은 정말 중심이야. 나도 똑같았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시간을 계산하는 거였죠. 만약 한국에서 전력이 움직인다면 그들이 대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중국 북부 전국은 전개 시간 최소 12시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출동 시간 최소 18시간. 12시간이면 너무 늦어. 한국에서 출격한 F-35는 이미 임무 완료하고 돌아올 시간이야. 톰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게 진짜 억제력이구나. 상대가 대응할 시간도 없으니까. 정확해. 그래서 한국이 변두리가 아니라 축이 되는 거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료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서에 이 내용 넣어야겠네. 브런슨 사령관 편을 들어주는 셈이지만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는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데이터, 작전 시간, F-35 배치 계획, 훈련 기록.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허브였죠. 모든 전략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세종대왕이 문자로 세상을 바꿨듯이 한국은 지리로 전략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 장이 국방 사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국립문서보관소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전략 문서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저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3시간째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때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1996년 작성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서태평양 방어망 재설계안. 펼쳐봤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북쪽이 위인 전통적 방향이었죠. 거기엔 주요 기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괌, 필리핀. 점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연결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들이네. 저는 그 지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로 열었어요. 이미지를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남쪽을 위로. 숨이 멎었습니다. 삼각형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꼭대기 꼭지점에 섰습니다. 일본이 왼쪽 아래, 필리핀이 오른쪽 아래.
완벽한 삼각형이었죠. 그것도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웠어요. 이게 왜 안 보였지? 30년 동안 우리는 이 지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도가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북쪽이 위인 지도에선 세 나라가 그냥 흩어진 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각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약 1100km,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약 2900km,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약 2500km. 불균등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저는 각 나라의 군사적 강점을 적어봤습니다. 한국 최첨단 공군력, F-35 배치 예정, 사드 시스템 조기 경보기, 일본 강력한 해군력, 이지스함 보유, 잠수함 전력, 해상 초계, 필리핀 정보 거점, 남중국해 관측, 해양 정보 수집, 전략적 위치.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공군, 해군, 정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삼각형 꼭지점에서 만났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건축에서도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네 점이면 뒤틀릴 수 있지만 세 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 그 삼각형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역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군사기술 역사를 쳤어요. 여러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조선시대 무기체계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화차. 저는 그 단어를 클릭했어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수레 위에 장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 1400년대에 만들어진 무기였죠. 설명을 읽었습니다. 화차는 144개의 신기전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무기 체계다. 사거리는 약 450m. 조선 초기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44개의 화살을 동시에. 그건 500년 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더 찾아봤어요. 화차의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정교했어요. 발사각도 조절 장치, 점화 순서 제어, 이동식 플랫폼. 현대 무기의 개념이 이미 5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기술로 막았구나. 조선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엔 큰 나라들이 있었죠. 중국, 몽골, 일본. 하지만 조선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기술로. 화차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선도 있었죠. 철갑을 입힌 전투함.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었습니다. 그것도 159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DNA 기술로 생존하다. 500년 전에도 지금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늘 기술로 자신을 지켰어요. 화차에서 F-35로, 거북선에서 이지스함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기술 우위를 통한 억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마이클, 어디야? 사무실. 왜? 긴급 브리핑 있어. 30분 후 회의실로 와. 무슨 일인데?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 왔대. 뭔가 큰 거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삼각형 지도를 프린트했어요. 화차 자료도 함께 챙겼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 방위성 로고가 떠 있었어요. 화상회의였죠. 일본 측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방위정책국 국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및 미국과 통합 방공망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기로 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사드 레이더,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삼각형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펼쳤어요.
한국, 일본, 필리핀. 이제 그 삼각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필리핀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남중국해 정보까지 통합하는 거죠. 완전한 삼각 방어망이 구축됩니다. 제 옆에 앉은 분석관이 속삭였습니다. 이거 엄청난데. 세 나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각형의 완성이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144개의 화살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은 화차로 적을 막았습니다. 숫자의 우위로. 한 번에 144개의 화살을 쏘면 적은 막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F-35가 한국에 있습니다. 사드가 있고 이지스함이 있죠. 그리고 일본, 필리핀과 연결되어 있어요. 144개의 화살이 수백 개의 센서와 미사일로 바뀐 겁니다. 기술의 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연속성. 기술로 생존해온 민족이 이제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삼각형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꼭대기에 있었어요. 일본과 필리핀이 양쪽을 받치고 있었죠.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정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지도를 뒤집으니 세상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폭탄이 되었습니다. 3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50명이 넘는 장교와 분석가들이 모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지도 뒤집기 제안을 놓고 공식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 삼각형 보고서가 찬성 측 주요 근거로 제출됐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먼저 발표했어요. 뒤집힌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설명했죠. 청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이 올라갔습니다. 국방정책국 차장 데이비드 콜린스였어요. 그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죠. 이라크전 베테랑이었고 전통적 전략을 고수하는 편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질문 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국을 전략 중심으로 삼자는 주장이신데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하게 가깝습니다. 베이징까지 1000km도 안 되죠. 이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근접성은 취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억제력은 거리에서 나오니까요. 아닙니다. 콜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냉전 시대 논리입니다. 지금은 미사일 시대예요. 중국은 수천 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을 집중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콜린스 차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한국의 사드 시스템은 중국 미사일의 70%를 요격할 수 있어요. 일본 이지스함과 연동되면 90% 이상입니다. 그건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콜린스가 반박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억제는 실전을 막는 겁니다. 중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F-35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다른 분석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해군 출신 제임스 파커였어요. 앤더슨 박사,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삼각형 이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삼으면 중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지금도 긴장이 높은데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파커 대령님, 존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그걸 약점으로 보겠죠. 억제는 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라요.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찬반이 명확히 갈렸어요. 절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절반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 보좌관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의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한국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감축? 브런슨 사령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 보좌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 28,500명입니다. 이 중 일부를 괌이나 하와이로 재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 말이죠. 한국은 너무 전방이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죠. 보좌관님, 그건 전략적 자살행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괌은 베이징에서 4,3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는 8,000km예요. 거기서 출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도 2배 이상 듭니다. 억제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죠. 보좌관이 반박했습니다. 안전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는데요. 억제는 존재감입니다. 적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감춰두면 소용없습니다. 콜린스 차장이 비웃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한국 홍보대사라도 되셨나 봅니다. 지나치게 편향적이시네요. 그 말에 제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편향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숫자만 보면 전략을 놓칩니다. 콜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은 결국 주변 기지일 뿐입니다. 핵심은 미 본토와 괌입니다. 거기가 진짜 중심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로 설득해도 논리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실망한 표정이었고 저는 지쳐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톰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아니, 전혀 안 괜찮아. 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진실은 늘 저항을 받아. 넌 잘했어. 톰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내가 틀린 건가? 한국이 정말 중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죠.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의회 도서관에서 온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제가 구독한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이었죠. 클릭했습니다. 국방수권법 NDAA 2025년 10월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28,500명 유지 명시. 의회 승인 없는 감축 금지. 손이 떨렸습니다. 법안 전문을 열었어요.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 수준인 2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감축할 수 없으며 감축 시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반영한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의회가 결정했습니다. 감축 불가. 한국 유지. 오늘 회의에서 그 보좌관은 감축을 거론했어요. 하지만 이미 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법안 통과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첨부 문서가 있었어요.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예상 결과 중국 북부 전국은 전개 시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러시아 태평양 함대 대응 시간 1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 한국, 일본, 필리핀 삼각 방어망 무력화. 인도 태평양 전역 억제력 45% 감소. 45%.
거의 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회는 그 보고서를 보고 감축 금지를 결정한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사령관님, 저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무슨 일인가? 법안 발견했습니다. NDAA. 주한미군 감축 금지 법안이 10월에 통과됐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했어요. 정말인가? 네, 지금 문서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28,500명 유지를 법으로 명시했어요. 감축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감축 얘기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요. 브런슨 사령관이 웃었습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앤더슨, 자네가 옳았네. 한국은 감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력감이 사라졌어요. 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령관님, 내일 이 법안을 회람하겠습니다. 반대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게.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의회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겁니다. 감축 불가. 유지 필수. 저는 법안을 프린트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법은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의지하는 기둥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숫자와 법이 진실을 증명했으니까요. 진실은 늘 저항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법안을 발견한 다음 주, 저는 새로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국방부가 직접 요청한 작업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했을 때와 감축했을 때의 차이를 정확히 수치화하라는 거였죠. 랜드 연구소 지하 3층 시뮬레이션 센터로 내려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슈퍼컴퓨터 12대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죠. 프로그램 책임자 데이비드 천이 저를 맞았습니다. MIT 출신 수학자였어요. 앤더슨, 준비됐어. 시나리오 2개 돌릴 거야. 어떤 시나리오? 첫 번째는 현재 상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두 번째는 절반 감축. 각각 돌려서 비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인도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어요. 남쪽이 위인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이 꼭대기에 있었죠. 시나리오 1 시작. 현재 병력 유지 상태에서 중국 북부 전국은 전개 시뮬레이션. 스크린에 붉은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군사 기지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선들이 뻗어나왔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요.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개 시간 계산 중. 12시간 34분. 12시간이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반나절이야. 중국군이 한반도 전선에 도달하는데 최소 12시간 이상 걸려.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평택의 F-35가 출격해서 임무를 완료하고 돌아올 수 있어. 3번씩이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나리오 2 실행해봐. 병력 절반 감축 상태. 데이비드가 파라미터를 바꿨습니다. 주한미군 1만 4천 명으로 감소. 스크린의 점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다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중국 북부 전국은 전개 시간. 6시간 18분. 절반이 됐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병력이 줄면 중국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아니, 우리 대응 시간이 줄어드니까 중국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억제력이 약해지는 거야.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절반이었죠. 러시아는? 잠깐만. 데이비드가 다른 시나리오를 불러왔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시나리오 1. 병력 유지.
러시아 함대 전개 시간 18시간 12분. 시나리오 2. 병력 감축. 러시아 함대 전개 시간 9시간 47분. 또 절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억제의 핵심은 시간이거든. 적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지. 12시간이면 고민하게 만들어. 하지만 6시간이면 도박을 할 수도 있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시간이 길수록 억제력이 강해져. 저는 다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작전 효율성은? 이동 비용이랑 대응 속도. 데이비드가 새로운 화면을 열었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중심 작전을 기준으로 계산할게.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이동 비용 절감 30.7%. 대응 속도 향상 45.3%. 30% 절감에 45% 향상이라고? 그래. 한국에서 출발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연료비가 줄어들어. 그리고 빠르게 도달하니까 대응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군사비를 떠올렸어요. 30% 절감이면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넣어야 해. 당연하지. 이건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야.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었어요. 데이비드, 한국 GDP 데이터 있어? GDP? 왜? 궁금해서.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데이비드가 검색했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가 나왔어요. 1960년 1인당 GDP 100달러. 2025년 1인당 GDP 33,000달러. 저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0달러에서 33,000달러라고? 응, 330배 성장이야. 65년 만에. 330배.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데이비드, 비교 좀 해줘.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어땠어? 데이비드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여러 나라의 성장 곡선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와. 데이비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제일 빠르네.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는데 말이야. 저는 1960년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년. 모든 게 파괴된 상태였죠.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게 한강의 기적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극적인 줄 몰랐어. 데이비드가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1960년대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어. 그런데 1980년대엔 중진국이 되고 2000년대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 지금은 완전한 선진국이야. 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경제도 수치로 증명했고 전략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숫자로 보여주는 나라였어요. 데이비드, 이거 재밌는 패턴이야. 뭐가? 한국은 늘 불가능을 숫자로 깨뜨려. 1960년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이 될 거라고. 하지만 해냈어. 65년 만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한국이 전략 중심이 될 거라고 안 믿어. 너무 작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데이터는 말해. 한국이 최적점이라고.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한국은 증명의 나라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경제 데이터를 함께 넣었어요. 한국 중심 작전 체계의 효율성 이동 비용 30.7% 절감, 대응 속도 45.3% 향상. 중국 북부 전국은 대응 시간 12시간 이상 확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접근 시간 18시간 이상 지연. 그리고 경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록이다. 1960년 1인당 GDP 100달러에서 2025년 33,000달러로 성장. 330배 증가.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이제는 전략 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단지 땅이 아니다. 전략 그 자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데이비드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때? 완벽해.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력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라는 것을. 경제로, 전략으로, 모든 수치로.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로 보고서를 들고 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을 띄웠어요. 12시간, 18시간, 30% 절감, 45% 향상.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효율성의 정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박사 훌륭합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무력감에서 확신으로. 숫자가 그 길을 만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그리고 그 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국방부, 한국 중심 전략 추진. 대만 개입 신호인가? 제목만 봐도 의도가 보였죠. 전략 재조정을 정치적 도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회의에 들어가면서 신문을 펼쳤어요. 기사 내용이 더 심각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지도 뒤집기 제안은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다. 한국을 전략 중심으로 삼으면 대만 해협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자는 데이터를 보지 않았어요. 효율성도 억제력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정치적 해석만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봤나, 앤더슨? 네, 아침에 봤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요구했어. 한국 중심 전략이 중국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지.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략은 논리로 설계되지만 현실은 정치가 흔들어요.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의사당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상원의원 제임스 핸더슨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브런슨 사령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을 전략 중심으로 삼는 것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극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강한 억제력이 평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성명을 보셨습니까? 핸더슨 의원이 문서를 흔들었어요. 중국 외교부는 한국 배치 강화를 지역 불안정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의원님, 중국의 반발은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브런슨 사령관의 답변이 논리적이었지만 핸더슨 의원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은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외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립이 아니라요. 그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토마스 브래들리 의원이었어요. 그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건 한국의 야심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올라서려고 미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브래들리 의원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한국 중심 전략은 우리의 효율성을 45% 높입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박사님, 당신은 숫자만 봅니다. 정치를 모르시는군요. 브래들리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그들을 자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정치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언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죠. 국방부의 무모한 도박, 한국 중심주의의 위험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정치가 전략을 죽이는구나. 브런슨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더슨, 괜찮은가? 아니요, 전혀요. 우린 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뭔데요? 한국말일세.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래. 한국도 움직이고 있어. 자네가 몰랐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네. 브런슨 사령관이 문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기밀 보고서였어요.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지원 합의서. 날짜는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 무기입니다. 몇 달씩 잠수할 수 있고 대륙간 작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더 큰 의미였어요. 이건 사실상 핵 기술 자립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다. 미국은 핵연료 공급 및 재처리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톰, 핵잠 승인 소식 들었어? 응, 방금 봤어. 미친 거 아니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고? 재처리 권한까지 줬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한국이 핵기술 독립국이 되는 거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톰, 이건 엄청난 일이야. 응. 미국이 이 정도 권한을 준 나라가 거의 없어. 일본도 못 받은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부록에 시행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행 난관 예상 의회 일부 반대, 중국 외교 압박, 기술 이전 세부 협상 지연 가능성. 난관이 있었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 시행은 다른 문제였어요. 정치가 또 개입할 수 있었죠. 저는 브런슨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령관님, 보고서 봤습니다. 하지만 시행 난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알고 있네. 의회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승인이 났다는 거야. 왜 중요한가요?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지. 한국은 이제 기술 독립국이 될 거야. 정치가 늦출 순 있어도 막을 순 없네. 저는 브런슨 사령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방향. 그게 핵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핵기술, 잠수함 기술, 조선산업. 데이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40%를 만들었죠. 잠수함도 자체 설계로 건조하고 있었어요.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핵연료였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한국은 스스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 열쇠를 준 겁니다.
기술 주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외교로 안 되면 기술로 푸는 거였어요. 500년 전 화차처럼 지금은 핵잠수함으로. 의회는 반대했습니다. 언론은 공격했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의 독립이야말로 진짜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자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간 보고서였죠. 표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남쪽이 위였습니다. 한국이 상단 중앙에 위치했죠. 더 이상 시험용이나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공식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이게 제 옆에 앉은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네.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모든 페이지의 지도가 같은 방향이었어요. 작전 계획도 전력 배치도 시뮬레이션 결과도 전부 남쪽이 위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부터 우리 사령부 모든 브리핑은 이 방향의 지도를 사용합니다.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다른 사령부는 어떻습니까?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이번 주부터 시범 적용합니다. 공군 작전 사령부도 검토 중이고요. 변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외신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 기사였어요. 자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중심 전략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제였어요.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더군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미군 강화는 우리 수도권 방어에 직접적 위협이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1000km 미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근접 배치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드디어 인정했구나.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발표문이었어요.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한일 통합 방공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2026년 상반기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빠르게요. 한국이 중심이 되니까 일본도 거기에 맞춰 재배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메일. 러시아 타스통신 기사였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 경계 태세 강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 러시아까지 반응했어요. 한국 주변 전력 배치에 민감해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협력을 강화했어요. 러시아는 경계를 높였죠. 세 나라 모두 다르게 반응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어요. 앤더슨 박사, 지금 시간 있습니까? 네, 무슨 일이죠?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중심 전략에 대해서요.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분 후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문서를 나눠줬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보낸 공식 서한입니다. 읽어보시죠.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미국의 한반도 전력 증강은 동북아 전략 균형을 깨뜨린다. 중국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군사적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좋은 신호라니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전략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 항의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핵심을 찔렀다는 의미죠. 한 외교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억제는 원래 긴장을 만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상대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이 항의한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찬반이 갈렸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또 다른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사였어요. 한국, 동북아 전략 중심으로 부상. 미일 모두 한반도 중심 재편. 일본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어요. 전후 70년간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자리로 올라서고 있다. 지리적 이점과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됐다. 저는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어요. 동맹국조차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도 남쪽이 위인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사령관님, 주변국 반응 보셨죠? 물론이지. 중국은 발끈하고 일본은 따라오고 러시아는 긴장하고 있어.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한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브런슨 사령관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앤더슨, 자네도 느끼나? 공기가 바뀌고 있어. 3주 전만 해도 우리가 소수파였지. 이제는 다르네. 네, 저도 느낍니다. 사람들이 지도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 처음엔 낯설어 했어.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익숙해진 거야. 이제는 오히려 북쪽이 위인 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네. 저는 제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F-35 훈련 보고서, NDAA 법안, 핵잠 승인서. 지난 몇 달간 모아온 문서들이었어요. 사령관님, 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F-35 훈련, 의회 법안, 핵잠 프로그램. 하나씩 따로 보면 그냥 개별 사업이에요. 하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무슨 그림? 삼축 체계입니다. 공중의 F-35, 지상의 캠프 험프리스, 해상의 핵잠. 모두 한국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연이 아니야. 이건 전략적 수렴이지. 모든 요소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쪽이 위인 지도였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협으로, 일본은 파트너로, 러시아는 경계 대상으로. 반응은 다르지만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전략적 중심의 의미야. 모두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도를 뒤집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만들지. 하지만 이제 세계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항해, 일본의 협력 강화, 러시아의 경계 태세.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라는 것을. 변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지도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제분석국에서 작성한 자료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주요 산업의 한국 의존도 분석.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군사 전략까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반도체 분야. 미국이 수입하는 첨단 반도체의 61%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 없이는 미국의 AI 산업이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없이 불가능했어요. 조선.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였습니다. 40% 이상을 차지했죠.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상태였어요. 미 해군도 한국 조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6개월간 저는 군사 전략만 봤습니다. F-35 미사일 방어, 억제력.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산 분야가 나왔어요. K9 자주포. 155mm 포가 장착된 이동식 곡사포였습니다. 미국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쓰는 M109보다 성능이 좋았거든요.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9은 분당 6발 발사 가능. M109는 4발. 사거리도 더 길고 자동화 수준도 높음. 미 육군은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 중. 미국이 한국 무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통신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5G 장비.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망 구축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생긴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린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론 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톰에게 전화를 걸었죠. 톰, 지금 시간 돼? 응, 왜? 경제분석국 보고서 봐야 해. 지금 당장. 30분 후, 톰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톰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진짜야? 공식 보고서야. 경제분석국이 의회에 제출한 거라고. 반도체 61%? 이거 거의 의존 수준인데. 그래. 그것뿐이 아니야. 배터리,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이야. 톰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뭘 놓쳤던 거야? 전부. 우린 군사만 봤어. 하지만 경제가 더 중요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을 전초기지라고 불렀잖아. 지켜줘야 할 동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우리가 한국 없이 못 사는 거야.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는 거지. 정확해.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요약본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의 동맹 약화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경제적 손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경제보고서를 들고 갔어요. 사령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네. 놀랍지? 놀라운 정도가 아닙니다. 충격적이에요. 앤더슨, 자네도 이제 알았군. 지도를 뒤집는다는 게 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도를 뒤집으면 지리만 바뀌는 게 아니야. 관계 전체가 뒤집히지. 우리가 한국을 보는 방식, 한국이 우릴 보는 방식, 세계가 한국을 보는 방식. 전부 바뀌는 거야. 브런슨 사령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사적으론 한국이 중심축이야. 경제적으론 필수 파트너고. 기술적으론 혁신 거점이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략적 심장입니다. 맞아. 심장은 작아도 중요해.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추니까. 한국이 바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도를 뒤집으니 세계가 보였다. 한국 중심 전략의 완성. 첫 문장을 썼어요. 나는 한때 한국을 전초기지라 불렀다. 변두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도를 뒤집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중심이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모든 주요 지점이 1시간 비행거리 안에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필수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61%, 배터리 기술의 중심, 조선 산업의 선두. 한국 없이 미국 경제는 돌아갈 수 없다. 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떠올랐어요. 브런슨 사령관이 지도를 뒤집던 그날. 저는 냉소했었죠.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혁신처다. K9 자주포를 미국이 연구한다. 5G 통신망을 한국이 구축한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평등하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지도를 뒤집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다. 세계관을 전환하는 것이다. 50년간 우리는 한국을 아래에서 봤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작은 나라로. 하지만 지도를 뒤집으니 한국이 위에 있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파트너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심장이며 미래 전략의 교과서라는 것을. 지도의 방향이 바뀌니 역사의 방향도 바뀌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계를 바꾸는 방향은 언제나 동쪽에서 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국을 배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모니터를 끄려다가 멈췄어요.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50년 후 후배들이 물을 것이다. 언제 세계가 바뀌었느냐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한 장의 지도가 뒤집힌 날이라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진실을 봤다. 한반도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곳은 억제의 허브이자 경제의 심장이며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배우는 교실이었다. 저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20년간 전략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략을 배운 건 지난 6개월이었어요. 지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지도를 뒤집으니 역사가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한국은 더 강해질 겁니다. 핵잠이 바다를 누비고 F-35가 하늘을 채우고 삼각 네트워크가 완성될 거예요. 경제는 더 긴밀해지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관계는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중요했죠? 나는 대답할 겁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도를 잘못 보고 있었을 뿐이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가장 밝았습니다. 지도 한 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전초기지였지만 지도를 뒤집는 순간 세계의 중심이 되었죠. 군사적 요충지, 경제적 필수 파트너, 기술적 혁신 거점.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의지하는 심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정말 세계 전략의 중심일까요? 때로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실이 보입니다. 한 장의 지도가 증명한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들려드린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